denn ihr seid Geist von unserem Fleisch und Blut, von unserem Blut. Und in eurem jungen Gehirn brennt dasselbe Geist, der uns beherrscht. 대중을 사로잡는 연설로 독일의 총통이 된 히틀러. 그는 웅변 제스처를 따로 연습할 만큼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렇게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전 유럽을 휩쓸겠다는 그의 고집은 2차 대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프랑스, 영국과의 전투를 거쳐 이제는 중립조약을 맺고 있던 소련의 뒤통수마저 세게 때리면서 2차 대전의 가장 치열한 독소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들의 전투는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낼 만큼 치열했고 히틀러는 끝까지 악랄했습니다. 독일과 싸우다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둬 잔혹하게 죽이거나 고문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은 독일의 통치 아래 수년 동안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으킨 세계대전의 끝을 보기 위해 죽음을 부르는 전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앞서 현재 이들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은 폴란드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유럽을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와 일본 등이 독일 편에 가담하면서 추축국을 형성하죠. 반대로 추축국에 대항하여 미국과 소련, 영국 등이 연합국을 형성합니다. 이들의 전쟁은 크게 유럽과 아시아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으며 유럽에서는 독일과 소련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미국이 유럽 전선으로 넘어오면서 전쟁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1942년 7월 11일 독일과 소련 양측 합쳐 150만의 병력과 막대한 장비가 소련의 도시 스탈린그라드 일대에 격전에 투입되었고 독소 전쟁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 자체를 거점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발발한 것입니다. 소련군이 이곳의 방어막을 재구축하지만 끝내 독일은 이 도시의 90%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고 이제 완전 점령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이미 도시에는 나치의 기가 개항되었죠. 소련은 반대로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으면서도 부서진 건물을 방패삼아 필사적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독일에게 조용히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독일군이 전투에 발이 묶여있자 소련은 그동안 예비로 아껴둔 어마어마한 전력을 끌어모아 이곳으로 은밀히 집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150만의 병력, 1000대에 달하는 전차와 전투기가 독일군 좌우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1942년 11월 전황을 뒤집기 위한 소련의 일명 천안성 작전이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이들이 쏘아올린 포격이 독일을 도와주고 있던 루마니아군을 강타하면서 2차 대전은 소련 측으로 기울게 됩니다. 루마니아군을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소련의 대규모 부대가 스탈린그라드에 좌우로 합류하기 시작하였고 포탄을 쏘아 올린 지 불과 4일 만에 이곳에 몰려있던 독일군을 완벽히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소련군을 압도했다고 생각한 독일군은 순식간에 고립되면서 2차 대전의 흐름은 바뀌게 됩니다. 이곳을 사수하겠다는 히틀러의 고집으로 지나치게 병력을 투입시켰지만 끝내 구물에 갇힌 대어처럼 최악의 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스탈린그라드 점령을 눈앞에 두고 이곳에 고스란히 고립된 독일군의 수많은 병력은 이제 보급로마저 끊겼습니다. 전쟁 시작 후 3개월 안에 소련의 항복을 받아낼 자신이 있었던 히틀러의 생각과 달리 이제 지휘관 사이에서는 후퇴냐 현지 사수냐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치의 2인자 헤르만 괴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갇힌 병력에게 공중으로 충분한 물자를 공급해주면 다시 스탈린그라드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들에게 또다시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독일은 즉각 공수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문제는 독일군이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600톤의 물자가 보급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00톤 내외밖에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양이 보급되었습니다. 사실 독일에는 최소한의 보급품을 공수하기 위한 수송기가 턱없이 부족했고 스탈린그라드 내에 착륙 가능한 비행장도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때 소련군은 도심으로 진입을 서둘지 않고 포위망을 더욱 강화해갔습니다. 12월 초 독일군에게 가능한 선택지는 이 포위망을 뚫고 빠르게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후퇴 금지와 현지 사수를 명했고 현장에 있던 병사들에겐 불행이 시작됩니다. 남부 집단군을 A와 B 집단군으로 분리했을 때만 해도 A 집단군이 최종 목표인 코카서스를 제압하는 동안 B 집단군은 돈강에서 볼가강 연안에 이르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작전 도중 목표와 달리 스탈린그라드에 집착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상태에서 B 집단군의 전력마저 붕괴된다면 코카서스 깊숙이 남아한 A 집단군마저 고립될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명장 만슈타인에게 스탈린그라드에 고립된 병력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만슈타인에 의해 이들을 구출할 집단이 새로 편성됩니다. 한시라도 B 집단군을 탈출시킴으로써 A 집단군의 테러를 열어주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렇게 12월 11일
B 집단군을 구하기 위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만슈타인의 겨울 폭풍 작전이 시작됩니다. 한편 스탈린그라드에서 고립된 B 집단군의 지휘관 파울루스는 계속해서 히틀러에게 탈출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독일군 30만 병력은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탈출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그는 지금 탈출한다면 물자를 포기하더라도 병력을 대부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집쟁이 히틀러는 모든 요구를 거부해버리고 훗날 정말 땅이 피로 물드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또한 만슈타인의 구출부대 역시 스탈린그라드 외곽 50km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렇게 독일이 머뭇거리는 사이 만슈타인의 군대는 소련에 의해 서서히 숨통이 조여왔고, 설상가상으로 같이 싸우던 이탈리아군도 괴멸당하게 되면서 결국 겨울폭풍 작전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제 코카서스로 깊숙하게 진격했던 A 집단군 또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사령관 리스트도 탈출할 수 있도록 후퇴를 청원하지만 히틀러는 즉각 그를 해임하고 자신이 A 집단군 사령관을 겸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12월 24일 고립된 병사들이 쏘아올리던 포화는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바라던 그들은 이제 절망의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혹한의 폐허 속에서 한 달 동안을 구출받기를 희망하다가 8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죠. 1943년 1월 파울루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항복과 소련에 의한 몰살 둘 중 하나였습니다. 소련은 포위된 독일군에게 항복을 권유하면서 만약 항복을 하면 포로에 대한 안전보장과 식량 지급, 의료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파울루스는 끝까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이를 거부합니다. 결국 소련은 기력이 다 빠져 죽어가는 독일군을 향해 대대적인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파울루스는 히틀러에 의해 원수로 진급됐는데, 지금까지 독일군 원수는 적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로 진급시킨 것은 사실상 자결하라는 히틀러의 무언의 압력이었던 것입니다.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전문은 그동안 히틀러의 말을 충실히 따르던 파울루스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히틀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다며 파울루스는 그제서야 소련에게 항복을 합니다. 150만의 인명피해를 낳으며 6달 동안 지속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독일군의 패배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괴롭혔던 인물은 바로 히틀러 자신이었습니다. 항복의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온갖 육두문자로 그들을 저주하면서 발광했습니다. 후에는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 9만 명이 살아남았지만 이들도 대부분 수용소에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온 사람은 겨우 5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이제 소련 쪽으로 기울었고 2차 대전을 통틀어 독일이 겪은 가장 큰 전략적 패배를 안기게 됩니다. 소련 또한 승리하긴 했지만 인명, 물적 피해도 어마어마하여 스탈린그라드는 지구상에서 사라진 도시와 다름없었습니다. 현재는 이곳의 일부가 당시의 참상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죠. 다음 편에 이어질 시리즈 영상에 앞서 2차 대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2차 대전 책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책이라 하기에는 구성이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더 좋았는데요. 보통 책처럼 2차 대전을 단순히 글로만 전개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전개되면서 각국의 나라가 사용한 작전과 전략, 피해 규모 등 방대한 양의 내용이 그래픽으로 함께 기술되어 있어서 꽤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소련이 반격하는 경로와 이들이 어떻게 전지를 뚫고 진격하였는지 또한 책에는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전쟁에 사용된 무기의 이름부터 화포별 특징, 현재 상황을 그려낸 지도처럼 2차 대전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반영한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나치 친위대의 구조부터 몇 명의 포로들이 어떻게 운명을 하게 됐는지 그래픽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터리를 좋아하시거나 2차 대전에 좀 더 폭넓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소장용으로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